자꾸 내가 왜 우울해졌을까? 그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우울증이 안 걸렸을 텐데 그러면 우울증 잘 걸립니다. 오랫동안 그 우울증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도 빨리 좋아지지 않고요. 치료에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치료를 해도 좋아지는 속도가 느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우울증 질환 자체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울증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 가봐야 알겠지만 좀 스스로 우울증의 확률이 더 높다 이런 거 판단할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우울하다고 해서 다 우울증이 아니잖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지속 기간이에요. 그래서 뭐 하루 우울했다가 그 다음날 기분이 좋아진다, 평온해진다. 그러면 사실 우울증일 확률이 좀 낮거든요. 적어도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감소나 의욕 저하가 적어도 2주 이상 지속되어야만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충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기간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냥 단순히 우울하다가 아니라 동반된 증상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잠을 너무 못 주무시거나 너무 많이 주무시거나 수면의 변화가 생기는 것. 네. 또 하나는 식욕이 너무 줄어들거나 혹은 너무 많이 먹거나 식욕의 변화가 생기는 것. 또 몸이 너무 무겁거나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그리고 의욕이 떨어지는 활력의 저하. 그리고 기본적으로 막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던 것들이 전혀 감동이 느껴지지 않고 감정 반응이 사라지는 이런 생리적인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 우울증의 주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울하다라고 해서 우울증이다라고 덜컥 겁먹지 마시고 내가 이런 생리적인 변화들이 동반이 되었냐 안 되었냐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기간과 동반된 생리적인 변화들을 확인하셔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번 진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일부 환자들은 내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다, 머리가 나빠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좀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나요? 예, 그 주의력이나 집중력 저하, 기억력의 저하는 우울증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증 증상을 지금 앓고 있다면 그 우울증 기간 동안에 주의 집중력의 저하와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주된 증상이고요. 근데 치료가 되면 자연적으로 주의력이랑 집중력이 다 원래 수준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환자군에서는 네. 우울증이 잘 치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그 이전에 비해서 주의력이나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졌다,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호소하시는 환자분도 있거든요. 네. 그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고 후유증처럼 인지 기능의 저하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조기의 치료가 필요하고요. 특히 노년층에 있어서 우울증은 기억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젊은 시절이나 노년층의 우울증을 앓거나 심하게 앓거나 반복해서 앓는 분일수록 치매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좀 초기에 치료받는 것이 네. 중요하겠네요. 그 우울증이라고 진단될 정도의 유의미한 우울증들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지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유증처럼 따라오는 그 우울증이 치료된 이후에 남겨지는 잔여 증상으로서의 인지기능 저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우울증도 경증, 중증 이런 식으로 나뉠 네. 것 같은데 예. 언제 좀 중증이라고 보나요? 그 심각도가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묘사를 드리냐면 네. 경증은 이런 겁니다. 경증은 네. 내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은 받았지만 꾸역꾸역 애를 쓰면 일은 할 수 있는 정도. 의욕도 좀 떨어지고 피곤하고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내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면 경증이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내가 노력을 해도 조기 퇴근을 하게 되고 조퇴를 하게 되고 하루 이틀 결근을 하게 되고 일에 좀 실수가 생기고 하던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기 시작하면 네. 한 중등도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증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네. 기본적인 일상을 잘 유지를 못하는 경우예요. 잘 씻지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기초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직업적인 기능이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하게 영향을 미쳐서 네.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이나 책임이나 의무 혹은 기본적인 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경우라면 네. 중증의 우울증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네. 학생이라면 학교 가는 것조차 어려워하게 되고요. 네. 뭐 가정 생활이나 개인적인 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미치게 되는 정도는 중증의 우울증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지. 물론 우울증이 흔한 질환인 건 사실입니다. 평생 유병률이 뭐 10% 정도 되니까 10명 중에 1명은 살다 보면 우울증이 걸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흔한 질환인 건 맞고요. 또 우울증이다라고 진단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우울증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의욕저하를 생기는 뭐 진단되는 정도는 아닌 가벼운 우울증 정도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인구에서 분포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울증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폭넓고요. 또 하나는 우울증 자체가 재발성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한 번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2번이나 3번 재발을 하면 할수록 그 다음 재발할 확률이 60%, 70% 점점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하면 할수록 그 다음 재발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 우울증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제 우울증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하더라도 그 다음 재발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번에 내가 벗어났다, 네. 우울증이 완치됐다 네. 라고 생각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울증을 겪지 않도록 네. 자기관리,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수면 습관을 잘 지키고 식생활 습관을 잘 지키고 또 필요하다면 정기적인 상담이나 꾸준한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네. 그 다음 우울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사실은 우울증 치료의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보면 감기와 비슷하죠. 감기도 사실 여러 번 반복해서 걸릴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면역력을 기르고 위생 습관을 잘 하면 그 다음에 감기 잘 안 걸리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완전히 안 걸린다고 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어떻게든 다시 걸리지 않도록 네. 관리, 개인 생활이나 개인 위생, 또 개인 생활 습관, 그리고 예방적인 치료들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는 것이 오히려 더 치료의 핵심입니다. 우울증이 가장 사실 치명적인 결과라고 하면 뭐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게 가장 나쁜 결과이긴 하거든요. 네. 또 실제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한 40% 정도, 많게는 50%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분들이십니다. 네. 또 실제로 우울증이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또 그리고 잘 치료되었다 하더라도 자살에 이르는 환자분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고요. 사실 아무리 좋은 그리고 훌륭한 정신과 의사라도 이제 오랜 경험 진료를 하다 보면 자기 환자분들 중에서 자살하는 환자분들을 꼭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우울증의 주된 증상이기도 하고 중등도 우울증 이상이 되면 비관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지배하게 됩니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살아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혹은 죽고 싶다. 죽으면 이 모든 고통이 다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원하지 않은데도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자꾸 떠오릅니다. 그게 우울증의 주된 증상이고 가장 치명적인 증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사고가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떠오른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고 진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하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기를 강권드립니다. 병원에 간다고 해서 과연 나을까? 그리고 잠시 치료를 받아도 곧 다시 돌아올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시거나 그런 환자분들이 꽤 많죠. 근데 그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이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요. 나는 다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우울증이 재발을 하니까 이게 치료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울증이라는 건 재발을 할 수 있는 질환이고 또 때에 따라서 재발을 잘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또 잘 치료를 받으면 재발을 어떻게든지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발을 했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된다, 치료가 소용없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잘 받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우울증이 빨리 좋아진다.
라고 인식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만성 우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기분 부전 장애라든지 또 만성적으로 뭐 2년 이상 계속 우울감이랑 우울 증상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뭐 만성적인 우울증이 있는데요.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만성적으로 의욕저하라든지 비관적인 회의적인 시각들, 냉소적인 시각들, 그리고 뭐 흥미 같은 것들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삶의 어떤 열정이나 쾌감을 못 느낀 채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치료를 받아도 왜 이렇게 내가 기분이 좋아지지 않느냐, 행복해지지 않느냐, 이런 호소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만성 우울증일수록 치료 반응이 느리고 더딥니다. 오랫동안 그 우울증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도 빨리 좋아지지 않고요. 치료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해도 좋아지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 야, 너 치료를 시작했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까? 약을 먹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난 우울하죠? 라고 조급하게 생각하시는데 혹시라도 내가 만성 우울증을 겪고 계신다면 치료에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치료 반응을 보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빨리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네. 치료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해버리시면 네. 그것 또한 오류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약을 먹고 치료 반응까지는 대체로 어느 정도? 예, 요즘 뭐 약물 치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항우울제들이 굉장히 좋아져서요. 네. 빠르게는 일주일 전후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표준적으로는 2주 전후로 치료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늦게 치료 반응을 보이는 환자분들은 4주에서 8주까지 기다려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치료 기법들이나 약물 치료가 굉장히 좋아져서요. 네.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라고 생각은 되는데 한 2주 정도 치료 반응을 보면 바로 치료 반응이 나타나면 꾸준히 진료를 하면 대부분 다 좋아지시거든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적극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전혀 없거나 네. 치료가 잘 안 된다면 네. 이제 치료 기법이나 약을 바꾸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한 2주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까지 처방을 받았는데 이 약을 먹은 순간 내가 뭔가 환자가 되는 것 같고 또 의존성 이런 것 네. 때문에 약을 받아놓고도 먹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환자들의 약에 대한 거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사실 정신과 오시는 것만 하셔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뭐 내가 정신과에 가겠다 결심하는 것부터 오시는 것조차도 사실 한편 마음 한구석 무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데 의사가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면 그것조차도 또 마음이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게다가 약까지 약까지 좀 드세요 라고 하면 마치 뭔가 내가 고장난 사람인 것처럼 혹은 무슨 결함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먹기 싫다. 이것까지 먹게 되면 마치 정말로 내가 낙인 찍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셔서 약을 안 드시거나 거부하시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과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뇨약도 드시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도 먹고 혈압 조절제도 먹는 것처럼 우울증 약도 내가 혼자인만으로 기분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보조적으로 내가 기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다루고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조력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거든요. 내 생활이나 내 삶의 활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그만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분 좀 안 좋으면 가끔 커피도 한잔하고 그 다음에 초콜릿도 먹고 그러잖아요. 달달한 예. 그래서 기분을 내가 마음가짐으로 안 될 때 좀 다른 음식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기분 변화를 유도하듯이 우울증 약도 내 혼자인만으로 저조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나를 조금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노력을 해주셔도 환자 입장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치료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에 찾은 환자들이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치료를 응하는 것이 치료를 위해서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의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사하고 신뢰관계를 맺으셔야 치료 효과가 좋아요. 저도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모든 환자분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치료 성과가 좋지 않은 환자군의 특징을 보면,
그 의사나 약이나 치료 방침에 대해서 처음부터 경계를 하고 회의적인 시각이나 의심을 품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물론 그거에는 의사의 책임도 있겠죠. 제가 충분히 신뢰를 심어드리지 못한 게 1차적으로는 의사의 책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잘 구축된 환자일수록 대부분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약물을 똑같이 써도 의사 환자 관계가 좋은 환자분들이 치료 효과가 더 빨리 나오고 네. 부작용도 적거든요. 그래서 정씨가 오실 때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의사에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께서도 좀 마음을 열고 한번 믿어보자, 한번 믿음을 갖고 같이 노력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와 주시면 치료 성과도 분명히 더 좋으실 겁니다. 네,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정신건강,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전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염두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자기 비난입니다. 뭔가 하실 때 자꾸 스스로를 비평하고 비난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난 안 돼. 난 또 실수했나 봐.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야. 그거밖에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끊임없이 자기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우울증 잘 걸립니다. 항상 더 긴장하게 되고요. 절대로 행복이나 만족감에 이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에서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자기 마음의 대화,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알아차리시고 좀 더 자기 대화를 긍정적으로 좀 바꿔나가시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반추예요. 반추란 뭐냐면 자꾸 옛날 일을 곱씹어서 후회하시는 거거든요. 우울증 환자분들이 우울증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인지 특성이 반추예요. 자꾸 내가 왜 우울해졌을까? 그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우울증이 안 걸렸을 텐데, 그래서 우울증이 생긴 거야. 자꾸 옛날 일을 곱씹으면서 더 우울한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이런 반추 습관이 강하면 우울증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일을 후회하고 돌아가기보다는 내가 지금 기분을 좋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로, 반추 습관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로 생각을 옮겨오는 그런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비난을 멈추고 반추를 버리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